12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 맛있는 거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아, 예. 예. 그래 보이죠? 예. 살짝. 예, 예, 예. 뭐 유동현 기자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뭐 휴식을 취하고 왔어요. 예. 예, 잘. 아 그래요? 근데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예. 이제 휴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후유증 그렇죠. 이런 거죠. 예. 오늘이 연휴 끝나고 첫날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데미지가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 10월 둘째 주 KBL 룸앤 팩트 1부 순서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고한 대로 10개 구단 전력 현미경 분석 아니죠. 나노 분석. 나노 분석. 네, 나노 분석. 예. 렌즈 분석 아니죠. 나노 분석입니다. 나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10개 그 항목을 나눴어요. 네, 그렇죠. 예, 저희가 10개를 지금 선정을 했는데 첫 번째 가드, 포워드, 센터 이 포지션별로 그리고 식스맨 이제 벤치 전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벤치 요거는 이제 그 코칭 스태프 전력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리바운드, 트랜지션, 슈팅력, 수비력, 내구성 이렇게 5개 항목 추가해서 총 10개 항목으로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우리 이동환 기자가 제가 10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이제 뽑아왔잖아요. 그렇죠. 예. 버릴 게 없더라고. 야. 그렇죠. 예. 마치 제 체지방처럼. 버릴 게 없는. 예. 저 다 겨울을 대비한. 예. 요즘 자학 개그 쩔어. 예.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네네. 이거 다들 웃으신다면 저는 행복합니다. 네. 오늘도 카메라만 보고 있네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10개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예, 저희 그 댓글우선 정책에서 일단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도도님이 디디 로슨이 이번 컵 대회에서 다른 유형의 외국인 선수를 보여줬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일단은 뭐 공격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확실히 많이 보였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3점을 던질 수 있는 그리고 드라이브인까지 된다는 점. 그러니까 내외각 다 득점이 가능하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대성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따로 좀 물어봤는데 로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아니, 자기 득점 찬스에서 자꾸 패스를 하는데 이런 선수는 처음 본다. 외국 선수 중에 보통은 좀 득점 욕심 내기 마련인데 그 정도로 좀 이타적인 면도 있다는 점 긍정적인데 저는 반면에 좀 우려할 점이 뭐가 있냐면 이 선수가 체형이 말랐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 컵 대회에서 좀 묵직한 어떤 외국 선수들, 1옵션 외국 선수들이 빠진 케이스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포스트업 수비에서 과연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좀 시즌 개막 후에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제 디디 로슨 굉장히 좋았죠. KBL 컵 대회에서는 뭐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국내 선수들과 같이 어울려서 하는 어떤 그 농구, 그러니까 이제 농구를 좀 알고 하는 모습, 그 흐름을 파악하는 모습, 그쵸.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순위 외국인 선수가 딱 들어왔을 때 아마 골밑에 대한 수비 약점 이 부분은 뭐 컵대에서도 드러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 뭐 라그론 선수 막을 때 이승현 선수가 더블팀을 가거나 이승현 선수가 막으면서 로슨이 이제 더블팀을 들어가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54경기 정규리그 때 모두 써먹을 수 있겠냐 이 부분에서 공수 맞이를 따졌을 때는 이게 효율성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 로슨이 기대한 것보단 것 이상으로 어떤 공격에서의 그 효율성은 가져갈 수 있겠다. 그리고 국내 선수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링커 역할 이런 역할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봐야겠다 이 선수는. 예.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이제 어떤 그 잠재력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래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어떤 수비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자친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동환 기자가 원하시는 예, 제가 가장 원하는 이제 4글자 여자친구. 연애 안 하고 카메라만 본다면서요. 성남은 그렇지 않죠. 예. 네. 외로움이 사무쳐요. 예. 예. 소프트 게임에 대한 두 분의 관점과 구단들의 생각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요 얘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KBL이 일단 그 셀러리캡 초과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그 엑스트라 금액을 갖다 내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의 이제 사치세 제도이고, 그러니까 돈만 내면은 이제 그 캡 상한선을 넘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소프트 캡이라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드캡 제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흥행적인 면에서 좀 뭔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리그 뭐 형평성, 평준화 뭐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어떤 이제 KBL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하기 위해서는 좀 스타로 구성된 팀들도 나와줘야 더 많은 어떤 라이트 팬들을 모으고 그게 어떤 리그 전체적인 어떤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소프트캡 제도로 바뀐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 단면만 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동혁 기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80% 이상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봐야 되는데 물론 모든 제도가 그 시점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제도를 갖추는 게 맞죠. 그리고 그렇죠. 어떤 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 장점 단점이 있죠. 이거는 뭐 세상 이치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농구뿐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캡 제도가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이득 그리고 발생하는 손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손실이 없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그렇죠.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면 저는 이게 왜 좋냐면 그동안 계속 하향 평준화가 됐었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다시피.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갔냐면 하향 평준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 선수가 괜찮고 또는 뭐 신인 그 대형 선수가 들어오고 이랬을 때 잘 맞으면 우승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풍조가 형성이 되면서 돈을 많이 쓰는 구단들이 기본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다고요. 그렇죠. 그동안.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농구 발전에 저해의 영향을 많이 미쳤었고 근데 계속 이게 한 15년 20년간 계속 그랬거든요. 그 뭐 지난 한 10년간은 굉장히 심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프트캡 제도를 도입한다라는 것 자체는 첫 번째는 이런 하향 평준화에서 벗어나가지고 상향 평준화로 가려고 하는 어떤 전환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소프트캡 제도를 했을 때 FA라든가 여러 이제 선수들의 어떤 트레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 예. 이제 그 하드캡에 의한 그 셀러리 문제 때문에 트레이드나 FA만 뭐 굉장히 많이 좀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보자면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제가 볼 때는 이 소프트캡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용기이고 또 충분히 해볼 만하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고 하향 평준화를 그동안 은근히 뒤에서 조정했던 몇몇 구단들이 있어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계속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구단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뀐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제도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 네. 그 정도로. 그러면 20%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죠. 80%라고 그러면 저는 거의 완전히 긍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도입해야 된다는 건데 20%뭐 소프트캡 제도가 있었을 때 최근에 어떤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은데 만약에 그 어떤 구단들의 어떤 그 운영비가 좀 늘어난다는 뭐 그런 이제 약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약점들은. 그렇죠. 네. 예. 그런 약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건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리드라인님이 정규리그가 10월 9일에 개막을 하는데 네. 경기 일정과 방송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난 시즌처럼 월요일은 D리그 해주고 화요일 금요일은 뭐 저녁 7시 그리고 주말은 오후 3시 5시인가요? 이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확정이 됐죠. 예, 방금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오후 경기 한해서 일단은 시간 변동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 5시였는데 지난 시즌은 이번 시즌은 오후 2시 그리고 저녁 6시 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D리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KBL 쪽에 좀 한 번 더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번에 월요일 쉬는 날이 없단 말이에요. 이전까지 계속 거의 월요일에 경기를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뭐 요일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구단들 일정이 맞는 대로 계속 이제 스케줄을 겨우겨우 짜서 좀 진행하는 좀 쉽지 않다고 해요. 이게 워낙 그렇죠. 1분에 맞춰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장소가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지난 시즌에는 신촌의 그 이제 연세대 체육관에서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학 체육관을 좀 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계속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 요번 D리그 하나 변경되는 게 팀이 2개 구단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까지 상무 포함해서 6개 구단 정도로 운영되는데 이번 시즌은 8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 이번 시즌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경기씩 계속 하죠. 그쵸. 정규리그는. 네. 예. 그렇게 됩니다. 오후 7시에. 그렇죠. 이렇게 하게 예. 됩니다. 월요일 경기가 편성이 돼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모상욱님이 투쓰리 지역방어랑 드롭존 수비를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자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이거 사실 방법론은 굉장히 뻔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굉장히 많아요. 예. 하이포스트의 볼 투입을 통해서 어떤 패싱 게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역 방어를 서 있으면은 그 위치 중에서도 약한 쪽이 있어요. 그렇죠. 약한 구석이 있어요. 이음새
예, 그렇죠. 예, 그런 쪽도 있고, 그리고 이게 선수들 5명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수비가 굉장히 약한 A 선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A 선수가 있는 쪽을 뭐 2대2 게임으로 공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그렇죠. 그 이제 벽이 약한 쪽을 의도적으로 공략을 해버리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투수를 설 때 예를 들어서 앞선에 2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공격 쪽 입장에서는 3명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우위를 가지고 패싱 게임을 통해서 쉽게 바로 찬스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이게 실제 이제 게임에서 적용을 할 때는 선수마다 사이즈도 다르고 팀마다 뭐 변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하진 않죠. 막상 실제 경기에서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 베이직은 뭐냐면 투수를 선다. 투, 쓰리 이렇게 쓰잖아요. 투, 예. 쓰리 이렇게 쓰면 가운데 들어와서 빼줄 때 그렇죠. 찬스가 가장 많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쓰리, 투를 선다 그러면 양쪽 코너 쪽으로 패스를 돌다 보면 필연적으로 찬스가 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베이직인 거고, 그거는 뭐 기본인 거고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고, 근데 이제 지역 방어 같은 경우에는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이냐면, 자, 투, 쓰리를 섰을 때 요 5명의 그 중간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하신 이음새. 네. 예. 중간점이 있을 거예요. 이 중간점이 그러니까 지역 방어 수비의 기본은 뭐냐면 공이 이쪽으로 온다. 이 선수가 이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선수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같이 그 중간점을 이렇게, 예. 정확하게 잘 맞추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공격에서는 이 중간점을 빨리 깨버리는 거. 즉 이제 이런 투쓰리나 쓰리투를 섰을 때 어떤 그런 밸런스를 깨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패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쪽에서 바깥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건 기본적인 뭐 이론들이고,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죠. 모든 선수들이 진짜 능력이 좋지가 다 균일하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약한 선수한테 스크린을 보고 거기서 2대1을 해버리면 거기서 쉽게 깬다.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그게 또는 이제 드롭존을 만약에 얘기를 했을 때 드롭존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3-2 예. 드롭존이면 그러면 여기에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 스크린 받고 석점이 좋은 선수가 있으면 거기서 그냥 슛을 쏴버리면, 이게 전태풍 선수가 옛날 많이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선수의 어떤 약점, 그 선수 개개별의 어떤 약점을 공략하는 그런 지역 방어 형태가 있다. 지역 방어 네. 공격 형태가 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이거 하면 날세요. 그렇죠. 저희가 뭐 시즌 중에 이제 뭐 어떤 빅매치에서 이게 깨는 뭐 모습이 나온다든지 막히는 모습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말씀 갖다 좀 드리고, 자, 농구 강님이 오리온의 올 스위치 수비 전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KBL판 휴스턴 농구 아닌가요? 하셨는데, 일단 저는 뭐 컵 대회에만 한정지어서 봤을 때는 좀 그런 느낌이 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디드릭 로슨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 선수 3점도 되고 드라이브인도 되고 어떤 이제 스트레치가 너무 잘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리온 선수들 전반적으로 스페이싱이 너무 잘 되는 파이브아웃으로 그냥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결승전에서 물론 SK가 정상 전력이 아니었고 뭐 이제 사이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은 그 이제 SK 특유의 그 3위 지역 방어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깼었어요. 그런 모습 보면 좀 느낌이 나는데, 이제 뭐 이제 강을준 감독은 근데 좀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좀 휴스턴 농구랑 또 약간 다른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비슷한 부분에 있다. 뭐 저는 이 정도로 답하고 싶네요. 저도 예. 휴스턴이 생각이 났습니다. 휘트니 휴스턴. 아, 예. 아, 보디가드. 예. 엔다. 근데 그러니까 올 스위치 수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키가 크면은 가장 효율적인 수비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 이대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 신장이 커지고, 그러면서 올 스위치 수비가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효율적이 될 수 있는 그 수비라고 생각을 하고, 휴스턴 농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좀 비슷하긴 하다. 그렇죠. 예, 휴스턴은 워낙 극단적이어서. 네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댓글은 요 정도로 하기로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그다음에 KCC, 전자랜드, KT, 그리고 삼성 순으로 한번 일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SK는 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데, 일단 뭐 단순한 좀 인앤아웃만 좀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 이제 닉 미네라스
그리고 양우석, 배병준이 들어왔고 그리고 에런 헤인즈와 우동현이 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시즌 중에 군 전역으로 합류하는 가드가 2명 있습니다. 최원혁과 이현석인데 최원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K 우승할 때 워낙 또 기여도가 높았던 어떤 수비형 가드이기 때문에 분명히 SK 가드진 운영에 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가드진, 포워드진, 빅맨진 전부 다 너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팀은. 예. 저도 뭐 비슷한데 근데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게 뭐 이제 표로 띄울 거니까 그렇죠.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일단은 식스맨. 식스맨 같은 경우는 저는 9점을 줬고 저는 이거는 10점. 10점을 줬어요. 왜 10점입니까? 예. 사실 저는 그런 거를 일단 고민을 마지막에 했거든요. 식스맨 중에 주전이 빠져도 공격을 이끌 만한 레벨의 선수가 있는가 네. 이런 점까지 같이 고민했는데 저는 미네라스가 있으면은 그게 다 해결이 된다고 봐요. 그 외에는 어떤 수비적인 자원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완벽한 벤치 구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9점 할까 10점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미네라스 때문에 10점을 줬습니다. 저는 뭐 미네라스는 그냥 2옵션이니까 사실 그렇다고 미네라스가 지금 2옵션에서 굉장히 특출한 선수예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기여를 바꿀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되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KBL컵에서 최성원 그리고 뭐 배병준, 양우섭 그 다음에 변기훈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잘했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의 KBL컵에서 어떤 거품을 좀 덜어내고 정규리그 때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요 정도 초점을 맞췄는데 최원혁이 들어오면 플레이오프에서는 수비 카드로는 확실한 카드니까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백업은 어느 정도 이제 갖춰져 있긴 한데 뭔가 부족하긴 하다. 저 그래서 1점 뺐어요. 예, 그냥 조금 뭔가 2% 아쉽다. 네, 이런 의미로 9점을 주셨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전 내구성이 7이고 예, 저도 좀 뭐 9점까지 안 주고 그냥 8점을 8점 줬죠. 정도. 예, 네. 이거는 뭐 같은 이유일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최준용이 개막전 뭐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고 안영주는 아예 빠질 것 같고 네. 이렇게 된 상태고 사실 뭐 최부경, 김민수는 늘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부상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내구성 문제를 계속 뭐 SK가 좀 안고 가야 될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가드 9, 뭐 포드 좋죠. 10. 그리고 벤치 9, 그러면 리바운드 트랜지션 괜찮고요. 슈팅 능력, 수비력은 좋다라고 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SK가 그 이제 방금 댓글에서 말씀드린 이 3-2 드롭 존이 있는 이상은 수비력은 계속 최상위 레벨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수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단기전에서는 깨질 수도 있는 수비라는 생각이 늘 드는 수비인데 적어도 정규리그 운영에 있어서는 이 수비력은 거의 굉장히 무서운 카드다 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어요. 저는 조금 그 부분에서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일단 1대1 수비는 잘 안 돼요, 이 팀이. 대인 방어는 약하다. 네, 대인 방어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단 이제 그 벤치에 있는 선수 최성원, 그다음에 나중에 들어올 최원혁, 뭐 이런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수비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7점까지 안 거 8점인데 저는 드롭존을 쓰거나 아니면은 그 리그컵에서 나왔던 그 3위 형태의 매치업존, 변형 매치업존을 갖다 썼을 때 이게 그 예전에 이제 드롭존 같은 경우에도 다른 팀들이 조직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SK의 드롭존을 갖다 못 깼던 거고 그걸 이제 모비스가 챔프전에서 박살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랬던 거고 이 3위 변형 매치업존 같은 경우에는 한 1라운드, 2라운드 정도 돌면 이걸 과연 쓸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SK가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지역 방어를 장착하고 나오는데 이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은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거는 라운드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약점이 될 거기 때문에 SK같이 좀 그 우승을 갖다 노리는 팀들은 기본적인 어떤 1대1 수비를 강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SK는 지금 지역 방어 같은 경우 지역 방어를 좀 과하게 좀 쓰는 편이거든요. 물론 뭐 KBL이 다 그런 편이지만 SK가 특히 좀 그래. 그러니까 1대1 수비가 좀 약하기 때문에 과하게 쓰는 편인데 이 과하게 쓰는 게 저는 득보다는 실이 조금 많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다음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KCC 같은 경우는 뭐 가드진 선수들 많습니다. 이제 로스터를 좀 훑어보면은 뭐 유병훈, 이정현, 김주한, 유현진, 정창영까지 있고 또 포워드진에 송교창, 송창용, 지난 시즌 왔던 최현민 뭐 이렇게 있고 센터진에 라거나, 타일러 데이비스, 유성호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대성 선수가 이제 FA 시장에서 빠져나갔고 그 자리를 이제 김지한, 유병훈 동시에 영입하면서 메웠죠. 예. 일단은 이제 이동욱 기자는 8.3점, 저는 8.0점을 네, 줬습니다. 예. 지금 센터가 저는 9점이고 예. 지금 이동환 기자가 7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토종 빅맨이 없다라는 거에서 7점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토종민맨 뭐 건실한 수비형 빈맨 하나만 있어서 저는 무조건 8점 이상을 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거나가 그래도 안전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타일러 데이비스의 이름값이나 이전의 기량 고려하면 충분히 뭐 이제 더 높게 줄 수 있는데 저는 국내 진이 너무 약하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좀 7점을 줬습니다. 예. 네, 저도 비슷한데 그냥 보통 수준이다. 그러니까 라건하고 타일러 데이비스가 돌아가면서 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센터가 40분 내내 제가 초점 맞추는 거는 40분 내내 어떤 그 센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근데 타 팀을 보면 1옵션, 2옵션 어떤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토종 빅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8점 정도 이렇게 봤던 거고. 그다음에 저는 가드를 9를 줬고 이동희 기자는 8을 줬어요. 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발언 기억나지 않습니까? 어떤 발언? KCC 가드가 제일 좋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과거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죠. 네. 아니 근데 원래 과거의 발언, 과거사라는 것은 사죄하면 끝나는 거. 아니 저희가 그 지금 대한민국 그거 법안에서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사죄하면 제가 너무 민감한 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드리죠. 그러니까 사과까지 가지 뭐 사죄까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컵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어떤 중요한 표본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걸 저도 압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조직력을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는 굉장히 풍부하고 분명히 사이즈도 좋은 편이지만은 뭔가 아직 뭐 손발이 안 맞는 모습, 공격이든 수비든 이런 부분 때문에 1, 2라운드 정도는 이 손발 맞추느라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 정도도 정상 컨디션은 아닌 것 같고 부상 여파로. 그래서 사실 좀 8점을 줬습니다. 저는. 예.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약간 고전할 수도 있겠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정현 A+급, 유병은 A, 김지한 A, 유현준 A 또는 B뿔. 그 이제 뭐 이제 매기자면 이거 매기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단순하게 좀 도식을 시키자면 근데 양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가 날 수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그 좋은 게 뭐냐면 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수비가 되는 가드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현준이 사이즈가 좀 작기는 하지만 정창영이 있고 뭐 유병훈이 있고 김주환 있고 사이즈가 되고 공수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한 9점 정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반적으로 보면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빼놓고는 좀 비슷비슷하고 슈팅 능력 저는 이제 9를 줬는데 이동환 기자는 또 박하게 8을 줬어요. 예, 그렇죠. 저는 뭐 어마어마한 위협적인 슈터가 있진 않다. 이 팀은. 그러니까 3점을 막 4개 5개씩 넣는 한 번씩 그 필 받을 때 이런 슈터가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조금 그러니까 지난 시즌 안 좋았다가 이번에 좀 슈팅력이 좀 전체적으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가드들 많이 데려오고 김지한이나 이런 선수 데려오면서 전반적인 슈팅력이 좀 올라갔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8점이다. 저는 이렇게. 이정현 선수가 의외로 석점슛 성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난 시즌은 진짜 좀 많이 안 좋았죠. 이게 뭐 대표팀 일정 그리고 뭐 부상 여파로 그랬었고 그리고 뭐 이제 저희가 평점과 별개로 지금 이제 타일러 데이비스 관련 상황에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타일러 데이비스는 뭐 팀 훈련 정상적으로 참가 중이라고 개막전 출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송교창과 함께 바이러스성 장염에 걸려서 지금 컨디션 난조를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개막 첫 한두 경기 때는 좀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오늘은 뭐 수액을 아예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볼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다음 전자랜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자랜드는 일단 헨리 심스, 에릭 톰슨 들어왔고요, 그죠? 그다음 머피 할로웨이, 길레너트 나갔고 지금 강상재 상무 있고, 그다음에 뭐 김지한 지금 KCC로 갔고요. 그쵸. 박봉진, 권성진 없고 지금 정효구 선수가 이제 내년엔 되면 들어옵니다. 시즌 막바지에도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가드 보면 뭐 김낙현 선수, 박찬희 선수가 있고 포워드는 이대엄, 차바이 이런 선수도 있고 센터에는 헨리 심스, 에릭 탐슨, 민성주, 박찬호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동환 기자는 좋지 않죠? 많이 박해요. 많이 박합니다. 저는 7.4점. 이동환 기자는 8.0점을 줬는데 저는
일단은 가드진에서 7.8점 이것도 차이가 나는 건데 저는 사실 뭐 김낙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난주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이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여전히 아쉬움이 있어서 김낙현 혼자만으로 좀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낙현을 많은 걸 해줘야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남은 선수들의 좀 도움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에서 7점을 줬고 센터는 저는 헨리 심스 정도면 사실 꽤 든든한 선수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이 팀 역시 국내 빅맨진이 약하고 제가 봤을 때 이대현은 좀 포워드로 저는 좀 오히려 분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번 컵대회 플레이까지 참고를 하면은 네. 그래서 7점을 줬습니다. 예. 네, 뭐 비슷비슷하고요. 근데 가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전자랜드 지금 뭐 선수가 없다 그러는데 김낙현, 박찬희 정도면 그리고 정영삼이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 선수 정도면 저는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여기보다 더 나은 가드진이 뭐 몇몇 팀들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처지느냐 뭐 저 이거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평균 것 이하는 아니다 네, 절대. 네, 네. 예. 오히려 포워드진이 지금 그 정용 선수 나중에 들어오지만 뭐 강상재, 정용근 정도였었고 차바이 사실은 지난 시즌에 좋지 않았고요. 전현우 이제 올라오지만 롤 플레이어고 양지혁 검증 안 돼 있고 이대현 지금 기량이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포워드가 사실은 핵심이 없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럼 가드진과 포워드진 모두 좀 약간 평가가 엇갈리네요. 이대현 네, 기자와 네, 저는. 네,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팀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KT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KT 지난 시즌 6위였고요. 네. 마커스 데릭슨, 존 이그브누, 오용준, 김수찬이 왔고 멀린스 더 해미어 이제 떠났고 한희원, 최성모는 입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군전형 합류 선수는 없고요. 일단은 유도 기자가 8.0점, 제가 7.6점. 역시 이번에도 제가 좀 박하게 줬습니다. 네, 뭐 예. 항상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평점만 놓고 보면 전자랜드하고 좀 비슷한 전력이다. 그거는 또 둘 다 비슷한 부분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수비력을 좀 안 좋게 줬어요. 네, 저도. 예, 네, 6점을 네, 저도 7점 이렇게 줬고 저는 이제 트랜지션 9점, 8점 뭐 비슷하고요. 네. 그 가드 포워드 센터 식스맨 이렇게 있는데 일단 그 허운 좋죠. 근데 허운만으로 경기를 못 하죠. 그렇죠. 네. 그게 핵심이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MVP가 있는데 어떻게 9점이 안 있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허훈 외에 어떤 가드들이 좀 불안하다. 예, 이런 부분. 그러니까 김윤태 같은 경우는 연습 경기나 컵대회 경기력이 여전히 좀 불안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허훈과 백코트 파트너 이런 선수 전부 다 단신이라는 점. 이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 가드진은 수비 문제도 있을 거고 허훈의 어떤 서포트를 해줄 선수도 부족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좀 깎았습니다. 예. 허운의 파트너가 좀 불안하긴 해요. 김윤태 선수는 뭐 고질적인 그 부상 위험도도 있는 선수고 예. 김수찬, 김종범, 김우람 좀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그 3&D 유행의 어떤 그 듀얼 가드라든가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포워드진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양홍석, 김영환 정도면 괜찮긴 한데 문제는 이제 김영환 선수는 뭐 자기 역할을 해낼 선수고 근데 이제 베테랑에서 한 해가 더 지나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가 좀 더 떨어질 거다. 뭐 이런 폼이 생각-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양홍석은 아직 뭐라 그래야 되나 수비에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중심을 못 잡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 팀이 여전히 좀 혼란스럽긴 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센터에서 그 마커스 데릭슨 즉 굉장히 수비력이 좋은 선수를 갖다 만약에 딱 박아놓으면 좀 더 나을 텐데 이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KT 어떤 공격에서는 좋지만 기본적으로 수비에서 과연 그게 될까? 그렇죠. 예.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비에서 6을 준 팀이 거의 몇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KT 수비에서는 조금 불안하게 내다봤는데 이 부분에 이제 마커스 데릭슨 방금 언급하셨던 조니 그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떤 가로 수비, 어떤 이제 활동량을 가져가는 수비가 좀 약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는 저희가 뭐 꾸준히 지적해왔던 것처럼 허훈에다가 뭐 나머지 또 사이즈가 작은 가드들 때문에 어떤 2대2 수비도 불안할 수 있고 그리고 포워드진에서 그걸 커버가 지금 좀 안 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는 수비가 좀 KT에게는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번 그렇죠. 시즌은. 예. 특히 2대2 수비 그렇죠.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예, 삼성은 이제 아이자 힉스, 제시 고반, 그리고 배수용, 그리고 뭐 이호연 이렇게 영입이 됐고 그리고 닉 미네라스, 제임스 톤슨, 청기범, 문태영, 배강유리 팀을 떠났습니다. 일단은 가드진 아무래도 점수가 좀 박할 수밖에 없죠. 전 예. 6점입니다. 6점. 정말 많이 불안하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7점을 줬는데 6점을 안 준 것은 그래도
물량 공세는 가능하다. 중심을 잡고 난 상태에서 물량 공세가 돼야 되는데. 아, 그게 KCC와 좀 다른 점이긴 하죠. 예. KCC하고 비교를 못하죠 이 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이관희도 불안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뭐 잘 할 수 있는 선수고 열심히 하는 선수지만 불안하고 기본적으로 게임을 조율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 좋지 않다. 그리고 상대의 압박이 들어왔을 때 아마 앞선의 실책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앞선이 무너지면 뭐 뒷선 프론트 라인은 그렇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좀 걸려요, 사실. 그런 부분이. 예, 그러니까 앞선의 경기 운영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뭐 게임을 그르치는 상황이 많이 나올 것이다. 너무 불안하다, 사실 가드진이. 너무 불안하다. 네네. 뭐 반대로 이동혁 기자는 역시 아이자 힉스의 가장 열성적인 팬으로서 또 센터 쪽에 9점을 주셨습니다. 센터 9점이죠. 예, 저는 10점 주려다가 참았어요. 예. 근데 저는 조금 의아했던 게 제시 고반에 대해서는 또 혹독한 어떤 평가를 내리셔서 9점까지는 안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제시 고반 이 옵션이 굉장히 좋았다면 이제 10점을 줬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게 다 제시 고반 때문이다. 힉스는 잘못 없다. 그렇죠. 예. 제시 고반이 마이너스 1점을 가지고 갔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김준일은 기본적으로 부상이 없으면 클러치 상황에서 이승엽만큼의 활약에서는 약간 부족해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 때문에. 근데 비슷한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 계속 그랬었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김준일은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상당히 좋고 그런 점에서 아이자 힉스하고 둘이 이렇게 같이 세우면 다른 팀에서 과연 이 두 선수가 들어갔을 때의 어떤 골밑 공략이나 수비가 될까? 이건 쉽지 않을 수 있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DB라든가 뭐 KGC라든가 어떤 팀을 만나도 여기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네, 그 부분 저는 공감하고 저는 이제 근데 반면에 왜 7점을 줬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김준일의 백업 자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 그렇죠. 인정. 그리고 김한솔 선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김한 선수가 사실 이번 시즌 로테이션에도 제대로 못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고 그리고 이제 제시 고반 이 부분 고려해서 저는 좀 많이 박하게 줬어요. 맞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네요. 리바운드 8, 트랜지션 7, 슈팅 7, 수비 7, 내구성 8. 거의 동일하네요. 벤치 7, 식스맨 7. 오,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예, 맞습니다. 포워드진 8점을 왜 줬어요? 포워드진은 네. 사실 뭐 장민국, 배수영, 뭐 김동욱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 예, 이 정도면은 뭐 경쟁력이 저는 뭐 슈팅력도 그렇고 뭐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임동섭 선수도 있죠. 그렇죠. 임동섭 선수까지. 임동섭 선수도 있죠. 예, 임동섭 선수까지 고려를 하면은 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좀 풍부한 포워드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만 뭐 그런 변수는 있죠. 장민국이 사실은 지난 시즌 FA 앞두고 이었던 지난 시즌 전까지 뭔가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고 배수영은 아직 검증돼야 될 부분이 있고 임동섭은 지난 시즌 굉장히 폼이 안 좋았다는 점 그게 변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포워드진이다. 그래서 저는 8점을 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괜찮긴 합니다. 괜찮긴 한데 이 핵심이 김동욱이 핵심을 잡아가지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김동욱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뭔가 이제 따로국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삼성 포워드들도 가드가 가뜩이나 불안한데 포워드들까지도 좀 이제 핵심이 없으니까 이 팀은 뭔가 이제 1, 2, 3번 자리에서 뭔가의 핵이 없어요. 구심점이 없다. 네네. 그 부분이 가장 불안합니다. 이 팀은. 예. 일단 5개 팀을 알아봤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